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가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학생 때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회피형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갈등이 생기면 최대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실 갈등은 어떤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친구와 다퉜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친구와 다툰 적은 거의 없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는 친구와 싸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먼저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먼저 말을 해볼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친구들과 학교에 하루 종일 있고 친구들을 가족보다 훨씬 오래 보니까 오래 같이 있는 만큼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예민했고 사소한 것들로 서로 상처받고 어른스럽지 않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있진 않고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다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친구랑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같은 팀원이랑 싸우는 것도 봤어요. 조별 과제를 하면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전에 많이 싸우고 끝나서도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갈등이 생기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지만 제가 많이 본 건 일하면서 손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제가 알바를 했을 때도 손님이 알바들에게 말을 막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알바생이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20대 초반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손님들과 알바들의 갈등을 진짜 많이 봤었어요. 심하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도 봤었는데 22살인가 23살부터 도서관에서 2년, 3년 정도 일한 후로는 일하면서 갈등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직원분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사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고 표정도 웃으면서 자신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갈등의 경우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있을 수도 있겠죠. 대학생 때 친구들이 고민을 말할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문제였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나 서로 이성 문제로 다투거나 연락 문제로도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다투면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나는 경우에는 서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 갈등이 심해졌을 때는 짧게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며칠 동안 연락 안 하고 하진 않고 감정이랑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해서 차분히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정이 격양되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를 상처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입사한 후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갈등이 꽤 있었죠. 상사 입장에서는 신입이 잘못하면 짜증날 수 있고, 신입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헷갈릴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서 일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상사가 말을 심하게 한다던가 하면 신입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저는 실수한 걸로 혼나거나 지적을 받긴 했지만 갈등이 있었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분은 일할 때 갈등이 꽤 있었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할 말은 하고 상사분도 그걸 수용하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서는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후배나 부하 직원이 자신의 권리나 요구사항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할 수는 있지만 보통 말하면 좋게 보진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료가 상사분과 갈등이 있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이야기로 잘 풀긴 했지만 상사가 제 동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그 뒤로도 상사와 제 동료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이런 한국의 문화, 분위기 때문에 한국어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거나 무례하게 대해도 그냥 참고 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직접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진짜 못하는 편이어서 거절하는 것보단 핑계를 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단호하게 말하거나 거절할 때는 많이 불편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긴 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학생들의 요구를 자주 들어주곤 했었는데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학생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학생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를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도 잘 이해를 해줘서 다행히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긴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었나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 경험과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휴양지와 관광지 중 어디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한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저는 국내 여행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기억에 남고 해외여행은 프랑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행지로 정말 유명한 곳이죠. 제주도는 한국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경치와 바다가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서울 근처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로 1시간쯤 걸려서 주말이나 길지 않은 휴가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가족이랑 2박 3일 다녀왔었는데 가을이 끝날 쯤에 가서 날씨가 추웠는데도 바닷가에도 가고 카멜리아 힐이라는 관광지에 가서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흑돼지도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제주도에는 유명한 식당들이 많아서 맛집 투어도 했고 오메기떡이나 귤에 관련된 특산품들도 샀던 게 기억에 남네요.
다른 계절에는 제주도를 가봤는데 봄에는 못 가봐서 다음에는 봄에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어요. 봄에는 제주도에 꽃이 많이 피어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 봄날에 제주도에 가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지만 봄에는 항상 바빠서 여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휴가를 길게 낼 수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거의 2년 동안 여행을 못하고 집에서 일만 해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랜만에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났었어요. 그것도 성수기에 유럽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기대됐어요. 유럽 쪽은 여름 때 성수기라 비행기표 값이 비싸서 비수기에만 갔었는데 날씨 좋은 여름에 여행을 가볼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됐어요. 지난번에 파리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도시들을 갔어요. 성수기에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파리에 가고 싶긴 했는데 제가 도착한 날이 7월 13일이고 다음 날인 7월 14일이 혁명기념일이라 파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할 것 같아서 이번엔 파리에 안 갔어요. 7월 14일에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본 친구가 꼭 가서 보라고 추천해줬는데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휴양지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바로 다른 도시로 갔어요. 겨울에 갔을 때는 갈 때마다 항상 비가 오고 흐려서 아쉬웠는데 여름에 가니까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고 해가 늦게까지 떠 있어서 더 많은 곳을 구경할 수 있고 저녁엔 선선해서 좋더라고요. 사실 한국 여름은 가끔 38도, 정말 더우면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온도도 높고 여름에 장마나 태풍이 와서 습하고 비가 올 때가 많아요. 장마일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내리는데 매일매일 항상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고 날씨가 흐리고 습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방문할 사람들에게 한국 여름 말고 봄이나 가을에 오라고 추천해줄 때도 많아요. 습하고 비가 계속 와도 어딜 가나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여행 와서 계속 비가 오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프랑스는 여름에 비가 별로 안 오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요. 이번에 폭염이 와서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올라갔고 운이 안 좋게 제가 그때 여행을 했지만 평소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온도가 높지만 건조해서 그늘에 있거나 건물 안에 있을 때 시원하고 가끔은 쌀쌀해서 겉옷을 입기도 했어요. 한국 여름은 밤에도 더워서 겉옷을 챙겨갈 생각을 못했는데 프랑스 밤에 너무 추워서 남자친구에게 겉옷을 빌려 입었었어요. 다른 여행 때는 남자친구하고만 여행을 했는데 이번엔 남자친구 가족과 여행을 같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지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었어요. 한국에서는 만나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악수를 하거나 양볼을 맞대는 비수를 해요. 사실 한국에서 많이 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나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서 비주를 할 때 정말 어색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음식 하나만 시키면 반찬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보통 에피타이저, 식사, 디저트를 시켜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식당에서 모두 먹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식당에서 정말 오랜 시간 있을 때도 있어요. 한국에선 보통 음료나 주류를 시키면 음식과 함께 줄 때가 많은데 프랑스에서는 음료나 주류를 먼저 주고 식사를 나중에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술을 마실 때는 보통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이렇게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한국에서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안주와 함께 먹는데
프랑스에서는 식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이나 사이다를 마실 때 그냥 술만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갔을 때는 감자칩이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빈속에 술을 마시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사실 사이다라고 하면 한국에선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를 말하는데 프랑스에서 사이다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사과술을 말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사이다를 식사 전에도 마시고 식사 후에도 마실 정도로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즐겨 마시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술을 진짜 못 마시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해서 지인분들이 와인을 선물해 주시고 식당에서 권해 주시면 맛보긴 했는데 아직 그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프랑스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문화 차이는 인사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공용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일하시는 분들과 인사는 하지만 모르는 이웃끼리 굳이 인사나 가벼운 대화는 하지 않아요. 마트나 편의점, 가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거나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바를 할 때도 손님들이 인사를 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마트에서나 식당에서 또는 이웃끼리 인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인사할 때 꼭 눈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편의점에 들어갈 때는 인사를 하긴 하는데 굳이 일하시는 분 눈을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프랑스 분들은 꼭 눈을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서 그땐 정말 놀라서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진짜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고 문화도 전혀 몰랐던 때라 너무 놀랐었어요. 그리고 한번 파리에서 빨래방에서 빨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래하러 들어온 사람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해서 되게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도 있어요. 제 남자친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문화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남자친구는 한국 편의점에 갈 때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눈을 꼭 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프랑스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할 때 너무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어색해서 잘 못 쳐다보곤 하거든요. 이렇게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문화 차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도 있어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휴가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한국에 와서 느낀 문화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문화생활을 자주 해요? 제가 수업에서 문화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업에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시설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문화시설이란 문화를 즐기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 도서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 때는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후에는 문화생활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한때는 공연이나 전시들도 다 취소가 되고 도서관들도 닫거나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동안은 문화시설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여가생활에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극장에 가는 것보다 고궁을 구경하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뮤지컬이나 연극을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 공연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수업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할인하고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개방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4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뿐만 아니라 종묘, 조선왕릉과 같은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프로농구, 배구, 축구, 야구 관람료도 할인을 하고 거리 공연이나 프리마켓, 작은 운동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에서 특별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도서관이 야간 개방을 확대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해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도 있어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편하더라고요. 전국 문화지도가 있는데 지역별로 추천 프로그램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달력이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그런데 문득 왜 이런 날이 만들어졌나 생각하게 됐어요. 알아보니 그 이유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날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날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최근에 들었을 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지만 꼭 수요일 딱 하루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일주일간을 문날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 할인이나 특별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 SNS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홍보되고 있었는데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혼자 사색에 잠겨 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꿈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대학교 공부나 알바 때문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활동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활동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왠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문화재는 꼭 가보는 편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은 시간이 없어도 꼭 가서 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작품들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지만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파리나 파리 근처에 살았으면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중국에 갔을 때도 만리장성이나 여러 문화재를 봤었는데 같은 아시아이지만 또 다른 이국적인 매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항상 일을 하니까 일밖에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더 제 자신을 발전시킬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지 그거에만 몰두해서 한동안 문화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문화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충격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문화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고궁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가봤는데 학생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른 궁들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항상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 한복 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구경하는 걸 보곤 했는데 저도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지 왠지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문화생활 목표는 다음 달에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 스포츠 관람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포츠 관람을 할 생각은 아직 없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연극을 보러 가거나 엄마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 적어도 2번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서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 문화생활을 많이 즐겨보고 싶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다양한 혜택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문화생활이 있나요? 또는 팟캐스트를 듣고 한국에서 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생겼나요? 문화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번 겨울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해외여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여행이나 언어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해외여행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모으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외여행을 가는 게 그냥 돈 쓰고 노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확실히 더 넓은 세상이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학생 때부터 성적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제가 남들보다 좋지 않은 대학교에 그것도 1년 늦게 들어가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이미 너무 늦었고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직업이 있고 대학교에 안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 딱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 직업상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거나 사는 외국인들을 보니까 저도 해외에서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에 1년 정도 살러 그리고 일하러 가고 싶어졌어요.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청년들에게 다른 국가에서 살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하면서 현지의 문화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왜 청년들이라고 하냐면 대체로 만 18세에서 30세로 나이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한국과 체결을 맺은 23개 국가가 있는데 들어본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일본, 호주, 캐나다에 많이 간다고 해요. 물론 저는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여건이 된다면 고민 없이 가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고 여러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올해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 직업에 대한 전망과 경제적인 사정들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작년과 같이 일만 하다가 한 해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해외 취업에 대해 알아보니까 교육학 석사 학위가 필요하고 현지 언어도 잘 해야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있지만 석사 학위는 없는데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급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고 대학원은 나이가 조금 들어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젊었을 때 또는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이 있어서 갈 수 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프랑스와 일본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와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고 싶어요. 저는 온라인으로만 한국어를 가르쳐 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교실에서 소통하면서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관광도 하고 언어도 배우면서 일도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꾸준히 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팟캐스트도 꾸준히 올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자주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나 수업에서 여러 학생들과 기사를 읽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일어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으로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자기충족적 예언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대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효과는 교육심리학에서 많이 쓰이죠. 실제 시행된 실험에서도 학생들에게 기대와 격려를 해주었더니 학생들이 그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실제로 향상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 이렇게 기대와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긍정의 힘이나 말이 씨가 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자신 스스로 믿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게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곤 하는데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글을 읽으니까
확실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 자신을 믿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저의 소망 또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소망 또는 계획이 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에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져서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할 거지만 제가 실제로 외국인에게 들어본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외국인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들을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선입견은 성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여성이어서 그런지 성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업에서 한국에서 성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설적으로 선생님 성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쌍꺼풀이 진한 편이라 그런지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가끔 한국 사람들도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친하지도 않은데 불쑥 눈 성형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 정도로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성형을 한 친구들도 있고 성형을 하지 않고 딱히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형도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의 성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모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화장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피부에도 신경을 잘 안 써서 성형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형에 대한 선입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처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시술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선입견 중에서 김치를 매일 매 식사마다 먹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음식과 맛에 대해서 배울 때 김치가 나오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국 사람은 매 식사마다 김치를 먹는다고 말씀드리긴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김치를 안 좋아해요. 김치 맛도 안 좋아하고 냄새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2대나 있고 매년 김장도 하시고 매 식사마다 김치를 드십니다. 그것도 여러 종류의 김치를 드세요.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로 만든 음식도 좋아하더라고요.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 등등 있잖아요. 그런 음식은 거의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선입견에 대한 건 한국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신다 일 것 같아요. 이건 한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에서 회사에서 회식도 많고 대학교에서 행사나 MT 같은 게 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도 한국 사람이 좀 술을 많이 마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을 보면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하는 회식은 일이 끝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게 보통인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점심에 같이 밥 먹는 걸로 회식을 했었어요. 다들 술 마시는 걸 안 좋아하셔서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술을 잘 안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술이 몸에 잘 안 맞기도 해요. 술을 마시면 알레르기처럼 얼굴과 피부에 붉게 뭐가 올라오고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공원에서도 맥주 한 잔이나 한강이나 바닷가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 쉽게 물어보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 봐서 술 마시는 걸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입견은 최근에 들은 건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산다 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자신의 재력이나 명품을 사서 과시하는 걸 플렉스라고 해요. 최근에 뭔가 이렇게 플렉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굉장히 돈을 아끼고 정말 절약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극단으로 나뉜 느낌이에요. 보통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명품을 과시하거나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꼭 이런 명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휴대폰이 더 좋아 보여서 새 제품으로 바꾼다든가 요즘 또 유행인 에어팟 맥스 같은 걸 돈이 없어도 할부로 산다든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명품이나 차보다는 이런 전자제품에서 한국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비싼 최신 핸드폰을 쓰고 있고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은 뭐 당연히 있고 아이패드도 없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한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단위가 커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가전제품은 다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진짜 핸드폰부터 에어팟, 뭐 에어팟이 있어도 헤드셋, 뭐 스마트워치, 맥북, 아이패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행하는 전자제품들을 사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꼭 필요가 없어도 그냥 예뻐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어서 산 적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모방 소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팟캐스트를 올리려고 하다가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서 다른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바쁜지 수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12월 말부터 좀 쉬기로 했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러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저는 영화와 드라마는 자주 안 보고 사실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관 가는 것도 안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블 영화나 영웅이나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해서 영웅들과 관련된 영화를 한 편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기 전날 전체 스토리 요약 영상 이런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나는 건 영화가 되게 길었다?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보다 훨씬 집중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2~3시간 안에 이야기가 끝나는 게 좀 아쉽고 끝나고 나면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은 그 자리에서 스크린에 몇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전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걸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는 보통 한국에서 16화까지 나오니까 그걸 다 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길고 이야기를 16화까지 진행하다 보면 문제나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안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액션이나 범죄나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는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봐요. 그래서 보기에 가벼운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챙겨보는 방송은 요즘 런닝맨인 것 같아요. 원래 자주 안 봤는데 유튜브에 짧게 편집해서 올라오는 영상을 우연히 봤다가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런닝맨은 정말 가볍게 볼 수 있고 웃긴 부분도 많아서 뭔가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돼서 수업 자료 준비할 때나 영상 편집할 때 항상 틀어놓는 것 같아요. 런닝맨에서 게임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냥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서 이야기하는 편집본도 자주 보곤 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보면 수업에서 소소하게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항상 챙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지만 아직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짧은 무한도전 영상들은 인기가 정말 많을 정도로 많은 한국 사람이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짧고 웃긴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많이 봤는데도 아직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지만 역사나 시사교양 TV 프로그램도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시작했을 때부터 보던 프로그램인데 바로 꼬리에 꼬리를 부는 그날 이야기, 줄여서 꼬꼬무예요. 프로그램 명에 벌써 이야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명의 이야기꾼이 게스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주로 방송의 배경이 되는 소재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나 각종 사건, 사고 또는 범죄인 것 같아요.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도 배경과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더 실감나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볼 때는 기록을 보는 거니까 단편적인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로 자세하게 과거에 돌아간 듯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을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벌거벗은 세계사예요. 저는 사실 세계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계사라고 하면 세계의 역사에 사를 붙여서 세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세계사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사를 찾아보거나 영상을 찾아보는 정도였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강연자가 나와서 세계 역사에 대해 스토리텔링 하듯이 설명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 프로그램을 말하고 보니까 저는 이야기 형식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그렇게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요즘 정말 푹 빠졌어요. 사실 딱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몰랐던 어떤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재미있게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외국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여러 나라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알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해주시는 TV 프로그램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12월 말부터 여행을 해서 그런지 1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설날을 보내니까 정말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아요. 매년 1월에는 새해 목표를 세우는 편이라서 올해에도 목표를 적어봤어요. 새해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고쳐야 할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몸에 익은 생활 방식이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계속 반복되니까 나쁜 습관이 뭔지 생각하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저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올해가 되고 건강에 관심이 커져서 건강에 대한 습관부터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원래 비타민이나 약을 챙겨 먹지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 2주 전부터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좀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떡볶이나 치킨, 햄버거 같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야채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탄산음료도 자주 마셔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겨울에는 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에서 요리해서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확실히 집에서 해 먹으니까 돈도 절약되고 아침에 잘 안 붓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생각인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언제 마지막으로 운동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마 여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전 운동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서 그런지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작년까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좋아했는데 강사님이 바뀌고 운동 스타일이 너무 달라져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만두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게 익숙해져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핑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체력이 약해진 게 심각하게 느껴져서 정말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헬스장에 가거나 걷기 운동부터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고층에 있어서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도 건강에 관련된 습관인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수업하고 중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 또 마셔요.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도 가끔 있는데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근데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서 괜찮은데 카페인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줄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줄이면 나중에 더 적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나쁜 습관은 휴대폰에 대한 거예요.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그다지 SNS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유튜브를 많이 봐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는 진짜 핸드폰을 많이 보고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해서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SNS를 지우니까 저 자신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항상 예능이나 드라마 요약본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옆에 추천 영상을 보게 되고 추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항상 시간 낭비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할 때 영상을 안 보고 노래만 들으려고 해요. 일할 때 집중해서 하고 아예 9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자고 생각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유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휴대폰과 관련된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을 오래 해서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는 유튜브나 웹툰을 새벽 2시나 3시까지 봤었거든요.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도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여행을 하면서 시차가 크게 바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보통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는 편인데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밤에 온 학생들의 메시지에 답장도 하고 그날 수업할 내용도 미리 정리하곤 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10시가 넘으면 피곤해지고 12시 전에는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12시 전에 자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일 일기를 쓰지 않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쓰려고 해요. 작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우울해질 때 일기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꾸준히 써보고 싶어요. 사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아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편이라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더라고요. 또 충동구매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행하면서 또 안 썼는데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계획적이지 않은 편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좀 계획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